안녕하세요. 기업견연구소의 박신재입니다. 오늘 이슈 라이브에서는 많은 기업체 대표님들이 연말 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자금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미리 준비 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가결산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도사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사공 플랫폼 도사공 아카데미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대표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도사공은 우리가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성공의 길 안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장, 배 우두머리를 선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좋은 선의 우두머리를 도사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벤처기업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침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CEO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성공의 길 안내자가 바로 도사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의미가 좋습니다. 네, 오늘 정책자금 준비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 오늘 강의를 준비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기업이 12월 말이 되면 결산을 하는데, 한 해 농사를 이제 결세를 하는데, 그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결산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 그 이전에, 한 2달 전에 어떻게 보면 가공의 결산을, 1차 결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해 10월 달까지 아니면 11월 달까지 농사가 어떻게 되었다, 문제가 뭐다, 부채율이 어떻다,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2달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보완해가지고 12월 말에 최종 결산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10월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미리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지금 방송이 되는 게 이제 9월 달이니까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맞습니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보시면서 오늘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업은 성장을 하면서 항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과 기업 경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정책 자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가결산이라는 부분, 12월 결산이 아닌 10월이나 11월 달에 1차적인 결산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할 부분을 체킹을 하는, 그래서 가결산이 핵심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는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처음에 대표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요? 맞아요. 소개도 요청 안 했는데 도사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들어는 봤는데 예. 도사공 플랫폼 도사공 아카데미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대표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도사공은 우리가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성공의 길 안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장, 배 우두머리를 선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좋은 선의 우두머리를 도사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벤처기업을 한 15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침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CEO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성공의 길 안내자가 바로 도사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챕터가 되는 자금 조달과 기업 경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CEO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CEO들은 이 여기에 있는 장표에 있는 매출, 영업, 마케팅, 그 다음 거래처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월급을 줄 수 있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그 다음에 공장에 제조업을 하면 공장의 생산 관리, 납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납기를 해야 되는데 공장의 인력들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인력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탈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충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5년 이내, 5년 이후에 우리의 먹거리를 기술 개발을 뭐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술로 5년 이후에도 기업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장 내 중대재해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회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CEO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필요 요건들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파이낸싱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떤 내부 관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자금 관리랄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 사업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하고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사람이 표시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의 개발자, 여러분의 공장의 인력들, 맨파워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공장에는 기술이 있다, 생산이 있으면 영업과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5개 요소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영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현재 무엇이 가장 이 5개 영역에서 가장 고민이 있는가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러분들이 회사가 설립되고 만약에 2, 3년이 됐다면 2, 3년 동안에 회사에 자금이 들어가는 은행의 융자가 되든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모든 요소들이 자금 조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어려울 때 사장님의 호중은에서 돈이 나오는 걸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돈을 우리가 차입하는 걸 금융권 차입.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사로 입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는 정책 자금. 국가에서 지정된 자금, 은행이 아닌 정책 자금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중진공, 기보신보. 자, 그 다음에 R&D라고 국가에서 연구개발, 여러분들의 회사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무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자금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보조금, 그 다음에 투자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품의 상품의 매출을 통해 가지고 영업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한 이슈가 됐던 경정청구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냈던 세금이 과오납, 잘못 어떻게 보면 많이 추가로 납부된 부분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이걸 우리가 경정청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8가지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 조달의 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매년 이거 벤처기업부와 그 다음에 벤처협회가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3,000개의 기업의 벤처기업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 3,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5개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죠 했더니 거의 대다수가 자금 조달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에서 5년 그때는 70%가 훨씬 상회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왔네요. 그만큼 자금이 원활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 인력. 우리 공장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 확보하고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가장 어렵다. 62%.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금 조달이 여러분들을 거의 100개의 기업의 CEO를 만나면 거의 한 70개의 기업의 CEO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자금을 받는데 여러분들 틀림없이 웬만한 기업들은 기업이 3년 내지 2, 3년 넘어가면 보정기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은 기보, 중진공, 그 다음에 신보, 작은 기업들은 소진공을 통해 가지고 정책 자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이 4개의 기간을 여러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두 개는 연결이 됐고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 보증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회사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하고 있으면 이 성장하는 걸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금,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투자 자금을 융자로 국가에서 융자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 가면 되는데 왜 정책 자금이냐고?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거의 틀림없이 보증서가 아닌 아파트 담보나 땅의 토지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의 정책 자금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이 조금 부족한 그러한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책 자금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신용으로 여러분 회사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담보로 여러분 CEO의 경영 능력을 담보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 자금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CEO께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 방식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내년도에 보증서를 받거나 정책 자금을 받는데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기업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사업성 평가와 신용 위험 평가라고 있습니다. 자, 기술성 평가 부분은 기술 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술 평가가 어떻게 보면 50%가 60% 더 넘습니다. 밑에 부분은 신용위험 평가는 신용보증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신보라고. 신보는 기술성 평가보다 CEO와 회사의 신용도 평가가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신용평가의 비중보다 기술성, 특허, CEO의 역량평가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는 회사의 신용과 대표이사의 신용을 대폭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신용평가는 뭐로 하느냐? 재무모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 모형. 그리고 보통 벤처기업을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증기관에 계신 분들은 대표자의 역량이 50%를 좌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데이터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미팅에서 1시간, 2시간 동안 미팅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기술과 사장님의 사업성, 그 다음에 기업을 창업한 여러 가지 질문하다 보면 대표자가 과연 이 회사를 영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대표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대학원도 다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았기에 석사 과정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회사 경영이 바쁘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떤 확인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자금 준비 성공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회사 자체가 융자 제외 업종인지 아마 여러분들 회사는 뭐 사행성 게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모아서 여러분 회사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납부가 안 됐다든가 4대 보험이 체납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산업별 평균 부채비율을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건 다음 장에 요 장표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부채율이 과다하게 높으면 은행에서도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 또한 그 부채율을 적절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과연 변제 능력이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면회 준비.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어떤 개인 신용 등거.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개인과 법인의 부채 내역. 부채가 많다는 것은 여신 한도 자체를 많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없으면 여신 한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국가에서 발행한 벤처나 이노비저 여러 가지 어떤 인증에 대한 특허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재무제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숫자로 표시된 여러분 회사의 하나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과 과수금이 없거나 최대한 적을 것. 이 부분의 이야기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지급금 어떻게 보면 영수증으로 정빙 처리가 안 된 지출을 전부 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거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삼지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저드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가수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돈이 부족했을 때 회사의 사장님 호주머니에서 개인 돈에서 대표 회사에 돈이 입금된 것을 우리가 가수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CEO 역량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기술진들, 팀 역량들을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24년도 어떤 재무제표, 그 다음에 업종 매출액, 매출 채권, 부채율,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보상 배율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업이익은 10억인데 1년에 이자가 뭐 한 10억 정도 나간다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대출했을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도 1년에 한 번 2에서 한 3 정도 이자 내고도 몇 배 정도 이익이 남는 회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결산에서 체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전망, 시장, 비전, 기술력, 그 다음에 큰 기업들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거래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요처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기업으로 평가위원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시했던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과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단계적으로 그러한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자, 이게 이제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4번 항목의 C 제조업입니다. 이 제조업은 평균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부채예요. 제조업이 13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되도록이면 136%를 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부채 비율은 408%라고 나왔습니다. 이 제한, 이거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눌러가더라도 안 되는 게 408%입니다. 그러면 410%인 회사를 청와대에 아는 분이 낙하산으로 이 회사 좀 해줘.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대통령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 부채는. 자, 그 다음에 이 평균 부채보다 통상의 평균 부채는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00%가 넘지 않는 그런 기업을 매년 부채 비율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5년을 대비한 가결산 전략.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많이 알 건데 11월 달에 가결산 요청.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한테 11월 말 기준으로 아니면 10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요청하십시오. 이 가결산은 12월 말에 결산할 거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단지 비용은 발생할 겁니다. 통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는 겁니다. 1년 성적표는 12월 말에 결산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나 조금 앞당겨 가지고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적표에 국어, 산수, 여러 가지 과학의 평가를 봤을 때 내가 과학이 부족하다, 점수가. 그러면 다음에 남아있는 기말고사에는 과학을 비중 있게 공부를 더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채 비율 부분. 이거는 여러분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에 대해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가 300, 400%에 가까이 부채 비율이 가결산에 나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융자 안 해줍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12월 달까지 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세무사하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을 늘린다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세무사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4번 항목의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 대 이자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자를 한 50억 냅니다. 그러면 50 나누기 100이니까 2조.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돈을 빌리더라도 50억이 남아있잖아요. 이자 납입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이런 걸 체킹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차익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차익감 내역, 은행부터 모든 보증기관의 내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할 때 보증기관에서 요구합니다. 차익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부채가 너무 많으면 돈을 못 빌려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적절한 차익금을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매출액의 보통 차익금은 한 25%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매출, 제조업체, 제 주변에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매출 100억인데 어떻게 은행 대출이 100억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적정한 거는
25% 이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면 보통 한 2, 30억 정도 은행융자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재무제표에 부채총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본총계 별표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여러분들이 유통회사는 어떻게 보면 상품 매출이고 제조회사는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제조회사인데 상품 매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면 여러분 유통회사로 봅니다. 나 우리 회사 제조업인데 그러나 세무사가 잘못 기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연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R&D나 무상으로 지원했던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도 있죠. 아까 이자 보상 비용을 보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만 CEO가 재무제표 전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격리나 회계 담당 아니면 세무사가 해야 될 영역인데, 기초적인 거 5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 가결산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걸 어떻게 보완한다. 그리고 여러분 CEO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무사 기장도 판단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세무 지식에 뛰어난 분 아니면 세무사가 있다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요거로 이제 마치고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앞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먼저 좀 받았는데 네네. 강의하시는 내용에 사실 좀 나왔거든요. 네네. 한 번 더 정리하신 차원에서 중소기업 CEO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1순위, 2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예.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벤처기업을 한 15년, 20년 가까이 경영을 하면서 저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CEO들이 고민하는 게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급여 나가야 되고 매출이 있으면 이익을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회사 성장시킬 것이냐라는 건 모든 대한민국의 CEO들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 장표하고 틀리지만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게 우리 회사의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이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 뭐 개발자 아니면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CEO들한테는 지금 현재 닥친 첫 번째, 두 번째 고민거리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요즘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우량한 우수한 인재가 가기가 어려워서 맞아요. 우수인재 확보가 참 중소기업한테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네. 생기는 문제점도 꽤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상목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직자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직자금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미리 체크를 하면 참 좋은데 그 미리 체크를 좀 못해서 또 낭패를 보시거나 탈락되시거나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맞아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를 다 지금 제조업이나 아니면 IT 회사나 소프트 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빌렸지? 우리 회사 매출은 지금 현재 얼마지?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복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채 비율은 자본총계, 부채총계를 이게 대비를 하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이자 지출되는 비용. 이자는 영업 외 지출과 수익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매출을 통한 어떻게 보면 지출되는 게 이자입니다.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을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고 있으면 정책자금 평가기관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고용 인력이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산업별 평균 부채율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적은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이 심사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차입금 내역과 매출과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면 그럼 매출 우리가 부족한데 그럼 매출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든지, 차입금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되도록이면 제1금융권 이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축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차입을 했다 그러면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다수가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이 금융권의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갖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뭐 롱텀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급해서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처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있다라면 그거는 정말 좀 미리 좀 알고 그렇죠. 있었다면 네, 미리 도움이 적절.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이건 제가 이제 옆에서 선생님을 듣는 이제 제자 입장에서 좀 들어보면 예, 정책 자금을 이제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이다. 그러면은 정부라는 단어와 예, 대출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정부에서는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이뻐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수출하는 기업 이뻐하고 그 다음에 또 빌려준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부채비율이 매출이 떨어지거나 부채가 높으면 안 빌려주고 싶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체크리스트처럼 해주신다면 네네. 아마 대표님들께서 기업 운영하시거나 사전에 준비하실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맞아요. 그런 체크리스트도 좀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럼 제가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필요하신 분들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도사공 아카데미니까 네네. 교육기관이라고 생각되고 응? 그러면 결국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책자금 컨설팅이나 코칭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예. 이제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 CEO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문 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에 CEO 회사에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진단을 하겠죠. 그러면 진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신청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지금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칭이 들어가야 되겠죠. 적절한 시점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갔을 때 모양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들어가야지 자금이 나오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더라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칭하고 사학계획 작성하는 거 코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할 때 보증기관에서 아니면 금융권에서 회사의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실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욱더 부각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점은 어떻게 하든지 감추든가 이걸 장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의 심사위원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지 우리의 단점까지 뭐 이렇게 까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칭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게 저희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회사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은행에 여러분들 지점장을 경유해가지고 보증기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보증기관을 사용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을 하듯이 보증기관과 은행은 금융기관입니다. 같이 서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증기관에서 보증서가 나오면 지정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보증서와 돈을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변호사 아니면 은행 융자의 하나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은행이니까 그것 또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금을 제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 대표님들의 회사를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다면 훨씬 더 기업이 원하는 그럼요. 쪽이 쉽겠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좋은 내용들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사실 지금 시점에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오늘 가결선 준비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네네. 오늘 세션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도에는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들이 아마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이 조금 축소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대폭 확대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명수가 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내년에는 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도사공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방송 보시다가 사실 우리 회사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진단 그리고 코칭에 대한 부분 너무 전문적으로 잘해주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기업기업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자금 사전 준비 전략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전에 체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코칭 받는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음번에는 혹시 어떤 주제로 네, 다음번에는 이제 좋을까요? 정책 자금을 했으니까 두 번째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 예, 무상 자금, 정부 지원 무상. 예, 아. 갚지 않아도 되는 연구개발 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얘기가 이제 R&D 자금이 조금 그렇죠.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예,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그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